유모차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손주 하준이가 탄 유모차를 잡고 있던 사위 민호. 그런데 그 사람이 주위를 슬쩍 살핀 뒤 일부러 유모차 손잡이를 쓱 놓아버렸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이 사람은 제가 자랑하던 완벽한 사위였어요. 명절엔 제일 먼저 달려오고 제 생일도 챙기고 손주 육아도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죠. 저는 15년 동안 이 사위를 믿었는데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6개월 전 하준이가 처음 다쳤을 때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보험금으로요. 그 뒤로 또 다쳤고 또 다쳤어요. 너무 자주 그런 일이 생기니까 액땜을 해야 하나 싶어 점쟁이를 찾아보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모든 게 계획된 것임을 알아버렸습니다. 사위가 3억 원의 빚에 쪼들리며 혼자서 이 모든 걸 기획했다는 것을, 제 손주를 돈벌이 수단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으니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영숙, 올해 65입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딸 지은이를 키우며 살았죠. 온갖 고생 끝에 딸이 결혼했을 때 정말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위 민호가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명절마다 제일 먼저 달려오고 제 생일엔 딸보다 더 잘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손주 하준이가 태어난 뒤로는 밤마다 기저귀를 갈아주며 장모님은 푹 쉬세요라고 하더군요. 15년 동안 한 번도 제게 짜증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부러워했죠. 영수가 너 전생에 나라 구했나 보다.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내가 복을 받았다고. 그런데 6개월 전부터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설거지를 하다 보면 거실에서 민호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녁 식탁에선 말수가 줄어들었고 물어봐도 네, 괜찮습니다라며 딴청을 부렸죠. 밤 11시가 넘어서도 베란다로 나가 통화하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목소리가 낮고 급했어요. 지은이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회사 일 때문에 그래요라고 했지만 표정이 어두운 건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도 힘든 시기가 있는 법이지. 그렇게 넘겼어요. 괜히 참견하면 민호도 부담스러울 테니까요. 그런데 하준이가 자꾸 다쳤습니다. 첫 번째는 놀이터였어요. 미끄럼틀에서 떨어져 팔이 부러졌다며 민호가 깁스한 하준이를 안고 들어왔죠. 장모님, 제가 한눈판 사이에 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저도 애 키우다 보면 다 그래. 괜찮아라고 했습니다. 병원비는 보험으로 처리됐다고 했어요. 한 달 뒤엔 집 계단에서 굴러떨어졌습니다. 다리에 금이 가서 또 병원에 갔죠. 민호는 제가 화장실 간 사이에 라며 고개를 숙였고 지은이는 애가 뛰어다니다가 그런 거예요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엔 마트카트에서, 그 다음엔 공원시소에서 다쳤어요. 6개월 만에 4번이나 다쳤어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빨래를 개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좀 잦은 거 아닌가, 굿이라도 해야 하나?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진 않았어요. 저도 지은이 키울 때 응급실 몇 번 갔었고 애들이란 게 원래 다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민호가 하준이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 보였거든요. 예전엔 정말 사랑스럽게 쳐다봤는데 요즘엔 뭔가 멍하니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아니, 멍한 게 아니라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달까요? 어제는 백화점에서 우연히 민호를 봤습니다. 화장품 코너에 있다가 저 멀리 에스컬레이터 쪽에서 민호가 하준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있는 게 보이더군요. 경사로를 내려가려는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민호가 잠깐 주위를 둘러보더니 유모차 손잡이에서 손을 떼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마침 지나가던 남자가 유모차를 잡았고 민호는 허겁지겁 감사합니다. 를 연발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계속 지켜봤어요. 민호가 남자에게 고개를 숙이고 하준이를 확인하고 다시 유모차를 밀고 가는 모습을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멈춰지더군요. 실수였겠지. 그치? 하지만 민호가 주위를 살피던 그 표정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6개월 전부터 달라진 민호, 하준이가 자주 다치는 것, 그리고 오늘 백화점에서 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아침엔 민호 방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답답함을 풀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출근하고 지은이가 회사 간 뒤였습니다. 하준이는 어린이집에 갔고 집엔 저 혼자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다 말고 저는 민호 방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5년 동안 한 번도 사위 방을 뒤진 적이 없었거든요. 책상 위엔 노트북이 덮여 있었고 서랍엔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어요. 처음 몇 장은 회사 서류였고 그 다음엔 하준이 유치원 알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서 빨간 봉투를 발견했어요. 대출금 상환 독촉장. 손이 덜덜 떨리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대출금 3억 원 즉시 상환 요구. 독촉장 날짜를 보니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 아래엔 또 다른 독촉장이 있었어요. 2개월 전, 3개월 전, 총 6장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이래서 그렇게 초조했구나.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첩을 펼쳤는데 민호 필체로 빼곡하게 적혀 있더군요. 하준이 사고 1차 마이너스 놀이터 미끄럼틀 마이너스 1,000만 원. 하준이 사고 2차 마이너스 집 계단 마이너스 1,200만 원. 하준이 사고 3차 마이너스 마트 카트 마이너스 1,500만 원. 하준이 사고 4차 마이너스 공원 시소 마이너스 800만 원. 합계 4,500만 원.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음은 큰 거로. 최소 5천. 백화점 경사로. 주차장. 제 손에서 수첩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뭔가요? 민호가 하준이 사고를 기록해놨어요. 얼마를 받았는지까지 정확하게요. 그리고 다음 사고까지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미친놈.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어요. 저도 모르게요. 제 손주를 돈 때문에 일부러 다치게 했다는 겁니까? 책상 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안 돼 있었어요. 인터넷 검색 기록을 눌렀습니다. 아동상해 보험금 최대한 받는 방법. 사고 연출 들키지 않는 법. CCTV 사각지대 찾기. 백화점 경사로 안전사고 보험 청구. 검색 날짜는 5개월 전부터 시작됐더군요. 그것도 거의 매일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공부했어요. 제 손주를 다치게 해서 돈을 받아낼 방법을요. 서랍을 더 뒤지니 보험 가입 증서가 한 무더기 나왔습니다. 전부 하준이 이름으로 된 거였어요. 날짜를 보니 최근 5개월 내에 가입한 것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세어보니 15개나 되는 보험을 왜 가입했을까요? 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친구 순자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자야, 나 좀 봐줄래? 순자는 보험회사에서 30년 넘게 일을 했던 친구예요. 1시간 뒤 순자가 집으로 와서 제가 발견한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순자는 수첩과 보험 증서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영수가, 이거 전형적인 보험 사기야. 그치? 내가 이상한 거 아니지?
너희 사위 첫 사고로 1,000만 원 받고 나서 맞들린 거야. 그래서 하나씩 늘린 거지. 보험도 추가로 가입하고 사고도 크게 만들고. 순자가 노트북 검색 기록을 보더니 혀를 찼습니다. 혼자서 이런 짓 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해. 주변 눈치도 안 보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지거든. 첫 맛을 본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 그럼 진짜 일부러 하준이를 다치게 한 거야? 당연하지. 이 수첩파. 다음은 큰 거로라고 적혀 있잖아. 백화점, 주차장. 다 계획하고 있었던 거야. 순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영수가 경찰에 신고해야 돼. 근데 지은이는 모르는 것 같아. 그게 더 큰 문제지. 남편이 이런 짓 하는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잖아. 6개월 전 하준이가 처음 다쳤을 때 민호가 보험금 받은 날 밤을 떠올렸어요. 그날 민호가 혼자 방에서 노트북 보며 뭔가 계산하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났습니다. 그때부터 사위가 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였어요. 순자가 물었어요. 영수가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린이집에서 하준이가 놀고 있을 시간이었어요. 증거를 더 모아야 할 것 같아. 확실하게. 무슨 소리야?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아니야.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 그래야 민호가 발뺌 못하고 지은이도 믿을 거야. 순자는 한숨을 쉬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민호가 돌아올 때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는 평소처럼 어머님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래 저녁 먹으라고 했죠. 하지만 제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진짜 얼굴을 이제 알았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저는 민호를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민호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라며 외출했어요. 저는 10분 뒤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민호는 집 앞 카페에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작업하고 있더군요. 저는 카페 반대편 편의점에서 커피를 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1시간 넘게 노트북만 들여다봤어요. 가끔 수첩에 뭔가 적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다시 노트북을 보는 모습이 반복됐습니다. 표정이 진지했어요. 마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처럼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뒤를 따랐어요. 민호는 지하철을 타고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며칠 전 제가 목격했던 바로 그 백화점이었어요. 민호는 3층으로 올라가더니 에스컬레이터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천장을 보고 기둥 뒤를 확인하고 경사로 쪽을 살폈어요. CCTV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민호는 경사로에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각도를 바꿔가며 여러 장 찍더군요. 그러고는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주차장에서도 똑같았습니다. 기둥 뒤 CCTV 사각지대로 보이는 곳들을 돌아다니며 확인했어요.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여기가 사각지대네. 여기서 하면 되겠어. 소름이 돋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제 손주를 다치게 할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거잖아요. 민호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30분 뒤에 들어갔어요. 거실에선 지은이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민호는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은이한테 물었어요. 지은아, 민호가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거 알고 있어? 지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민호가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어요. 회사 일이 힘든가 봐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빚 같은 거는 없고?
엄마, 왜 그러세요? 민호 오빠 의심하시는 거예요? 지은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야, 그냥 걱정돼서 물어본 거지. 엄마, 오빠는 좋은 사람이에요. 15년 동안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아직 몰라요. 그 좋은 사람이 얼마나 변했는지요. 다음 날 새벽 민호가 출근하고 지은이가 회사 간 뒤 저는 다시 민호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USB를 찾았어요. 책상 서랍 안쪽에 숨겨져 있더군요. 노트북에 꽂아서 열었습니다. 폴더 이름은 계획이었어요. 파일을 열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보험금 수령 계획서. 제목부터 정신이 아득했어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1단계 작은 사고로 보험사 실내 구축. 놀이터 사고 1,000만 원. 계단 사고 1,200만 원. 마트 사고 1,500만 원. 공원 사고 800만 원. 합계 4,500만 원. 2단계 중형 사고. 백화점 경사로 또는 주차장. 목표 금액 5천만 원. 예상 소요 기간 1개월. 3단계 대형 사고. 타깃 아내 보험금 1억. 장모 보험금 8천만 원. 방법 차량 사고 또는 추락. 예상 소요 기간 3개월. 총 목표 3억 원. 빚상환 후 새 출발.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타깃이 지은이와 저였어요. 이 사람이 우리를 죽일 생각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까? 파일을 더 열어봤습니다. 엑셀 파일엔 보험사별 청구 금액이 정리돼 있었고 또 다른 파일엔 사고 시나리오가 5가지나 적혀 있었어요. 시나리오 1 백화점 경사로에서 유모차 밀기. 시나리오 2 주차장 기둥 사각지대에서 차량 사고. 시나리오 3 계단에서 밀기. 하나하나가 끔찍했습니다. 민호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계획했어요. 몇 달 동안 공부하고 계산하고 시나리오까지 짜놓은 겁니다. 저는 USB를 빼서 제 방에 숨겼습니다. 순자한테 전화했어요. 순자야, 증거 더 나왔어. USB에 계획서가 있었어. 뭐? 계획서? 다음 타깃이 우리 지은이랑 나래. 전화기 너머로 순자가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가 지금 당장 경찰 가. 아직이야. 현행범으로 잡아야 한다고. 미쳤어? 그 사람 다음 사고 일으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래야 확실하게 잡을 수 있어. 민호가 발뺌 못하게. 순자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 근데 조심해. 그 사람 이미 선 넘었어. 뭘 할지 몰라.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가 퇴근하면 저녁을 차려줘야 했어요. 웃으며 어서 와라고 해야 했죠. 일주일 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호가 하준이 데리고 마트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 다녀와라고 했지만 곧바로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민호는 마트로 가지 않았어요. 백화점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작됐구나.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민호는 지하 2층 구석진 곳으로 갔어요.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며칠 전 제가 봤던 바로 그곳이었죠. 민호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준이를 유모차에서 내리더니 유모차를 기둥 쪽으로 밀었어요. 차가 지나가는 통로 쪽으로요. 그만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민호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저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왜 여기? 자네는 지금 뭐 하는 건가? 저는 하준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준이가 할미 하며 웃었어요. 민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니 제가 그냥 유모차 정리하려고. 거짓말하지 마. 다 봤어. 민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내 수첩, 내 USB, 내 계획서 전부 다 봤다.
민호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저는 하준이를 꼭 아는 채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하준이 일부러 다치게 해서 4,500만 원 받아냈지? 그리고 오늘 여기서 큰 사고 내려고 했고? 어머님, 오해예요. 저는 그냥 닥쳐. 제 목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오해? 내 손으로 직접 쓴 거 다 봤는데 무슨 오해야? 다음은 큰 거로 백화점 주차장이라고 내가 적어놨잖아.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싹 바뀌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제가 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빚쟁이들이 집 앞까지 왔다고요. 3억이에요, 3억. 당장 갚지 않으면 우리 가족 전부 거리로 쫓겨나요. 그래서 내 아들을 돈벌이로 쓴다고? 애 하나 조금 다치는 거랑 우리 가족 전부 망하는 거 중에 뭐가 나아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병원비도 나오고 보험금도 나오는데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애들은 금방 낫잖아요. 이 미친놈이. 제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어요. 내 아들이잖아.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장모님은 몰라요. 빚쟁이들한테 쫓기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살아야 한다고요. 제가 코인으로 날린 돈이지만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엔 우리 지은이를 다치게 할 거였어? 그 다음엔 나를. 민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USB 내용을 봤던 게 생각났어요. 3단계 계획. 타깃 아내, 타깃 장모. 차량 사고나 추락. 내가 쓴 거 맞지? 민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그냥 적어본 거예요. 적어본 거? 보험금까지 계산해 놓고 적어본 거래? 장모님, 민호가 소리쳤어요.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요. 말하는 순간 장모님도 공범이에요. 왜냐면 장모님도 그 돈으로 산 음식 드셨잖아요. 그 돈으로 산 옷 입으셨고요. 뭐, 이 새끼가 지금? 그리고 지은이가 믿을 것 같아요? 제 말이랑 장모님 말 중에? 민호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전 15년 동안 좋은 남편이었어요. 지은이는 절 믿을 겁니다. 제 온몸이 떨렸어요. 이 양심도 없는 인간아. 양심? 3억 빚 앞에서 양심이 밥 먹여줍니까?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지은이였습니다. 지은이가 언제 왔는지 우리 뒤에 서 있었어요. 민호가 나간 지 오래돼서 따라 나온 모양이었죠. 제가 말하려는데 민호가 먼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빚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장모님이 자꾸 나를 의심하셔서. 오빠 무슨 일이야? 지은이가 민호한테 다가갔습니다. 저는 소리쳤어요. 지은아, 저 사람 말 듣지 마. 민호가 하준이를 일부러 다치게 했어. 돈 받으려고. 엄마, 무슨 소리예요? 진짜야. 증거 다 있어. 수첩이랑 USB에 전부. 엄마. 지은이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오빠를 싫어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지은아, 정신 차려. 내 남편이. 엄마가 오빠한테 너무 심해요. 오빠 지금 얼마나 힘든데. 지은이가 민호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호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웃었어요. 조롱하듯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딸과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민호가 저를 불렀습니다. 장모님, 요양원 알아봤어요. 뭐? 장모님이 계속 이러시면 이 집 살 수가 없어요. 요양원 가시는 게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은이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문을 두드리며 할미 를 외쳤지만 민호가 데려갔어요. 내가 쓰러지면 하준이는 끝이야. 65세 늙은 여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제 손주를, 제 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모든 증거를 가방에 담았습니다. 민호의 수첩, USB, 대출 독촉장, 보험증서 15장, 검색 기록, 스크린샷, 그리고 백화점 CCTV 영상 요청서까지요. 순자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수가 정말 할 거야? 응. 더 늦으면 안 돼. 우리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민원실 창구에 앉은 경찰관에게 말했어요. 신고하러 왔습니다. 우리 사위가 손주를 이용해서 보험 사기를 저질렀어요. 경찰관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확실하신 겁니까? 네. 증거 다 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쏟아놨어요.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하준이 사고 1차 1,000만 원, 2차 1,200만 원. 다음은 큰 거로 백화점 주차장.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어요. USB를 건넸습니다. 여기 계획서 있어요. 다음 타깃이 제 딸하고 저예요. 죽일 생각까지 하고 있었어요. 경찰관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더니 동료를 불렀어요. 2명의 경찰관이 더 왔고 그들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충분합니다. 지금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순자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이틀 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민호가 또 하준이를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경찰이었습니다. 최민호 씨 맞으십니까? 민호가 얼어붙었어요. 저를 돌아봤죠. 장모님, 설마. 그래, 내가 신고했어. 경찰이 말했습니다. 최민호 씨 아동학대 및 보험사기 혐의로 동행 조사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장모님, 장모님이 신고했어요? 우리 가족 망가뜨리려고요? 저는 천천히 민호한테 다가갔습니다. 내가 먼저 이 가족 망쳤어. 3억 때문에. 내 아들을 돈벌이로 쓰면서. 저도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빚 갚고 다시 잘 살려고. 가족을 위해서?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내 아들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리는 게 가족을 위한 거냐? 애 팔을 골절시키는 게 가족을 위한 거야? 다음엔 우리 지은이를 다치게 할 거였잖아. 그 다음엔 나를 차로 치어 죽일 계획까지 세워놨으면서 무슨 개소리야? 지은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그만해요. 오빠가 그럴 리 없다니까요. 경찰이 USB 내용을 프린트한 서류를 지은이한테 건넸습니다. 부인, 이것 좀 보십시오. 지은이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3단계 계획. 타깃 안에. 보험금 1억. 차량 사고. 서류가 지은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오빠, 이게 뭐야? 민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빠가 나를 죽일 생각까지 했어?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경찰이 민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잠깐만요. 저는요. 민호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저는 민호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최민호, 너 같은 쓰레기는 감옥에서 썩어야 해. 내 아들한테, 내 아내한테, 그리고 나한테 한 짓 생각하면 5년도 모자라. 장모님, 장모님 소리 하지 마. 난 이제 내 장모 아니야. 넌 우리 가족 아니거든. 민호가 끌려나갔습니다. 지은이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진짜였어요?
오빠가 정말 그런 짓을? 그래. 6개월 동안 혼자서 계획하고 실행했어. 우리 하준이를 그렇게. 지은이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이제 끝났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하준이가 제품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미, 왜 울어? 저는 하준이를 꼭 안았어요. 안 울어. 할미 안 울어. 이제 괜찮아. 석 달 뒤 법정이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 최민호는 자신의 아들을 반복적으로 위험에 빠뜨려 보험금 4,500만 원을 편취했으며 추가로 배우자와 장모를 대상으로 한 보험 사기를 계획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을 사랑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아들을 반복적으로 위험에 빠뜨린 행위는 명백한 아동학대입니다. 또한 계획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배우자와 장모를 살해할 의도까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민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15년을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끝나는군요. 법정을 나오는데 민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외면했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었으니까요. 밖에서 지은이와 하준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미, 이제 집 가자. 그래, 우리 집 가자. 순자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영수가 잘했어. 응, 늦지 않아서 다행이야.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투룸이었지만 이제 평온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저와 지은이, 하준이는 작은 투룸에서 살고 있어요. 전엔 아파트 30평에서 살았는데 이젠 투룸이지만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편해요. 지은이는 이혼 후 다시 직장에 복귀했어요.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요즘은 표정이 많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하준이를 돌보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아침에 하준이 유치원 보내고 집 정리하고 저녁엔 지은이 퇴근하면 함께 밥 먹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제 하준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할미, 이거 봐. 그림엔 할머니와 하준이가 손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할미가 나를 지켜줬어요 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더군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하준이 그림 정말 잘 그렸네. 선생님이 칭찬했어. 하준이가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이 웃음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에 김치볶음, 계란말이였습니다. 전에 비하면 소박하지만 우리 셋이 먹기엔 충분했어요. 밥 먹자. 하준이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지은이도 옆에 앉고 저도 자리에 앉았어요. 세 모녀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미,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칭찬받았어. 우리 하준이 뭐로 칭찬받았어? 친구 도와줬대요. 어머, 우리 하준이 대견하다. 하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도 웃으며 하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돈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좋은 사람도 괴물로 만들고 가족도 망가뜨리죠. 민호는 원래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15년 동안 정말 좋은 사위였습니다. 하지만 3억이라는 빚이 코인으로 날린 돈이 그 사람을 바꿔놨어요. 1,000만 원이라는 첫 보험금이 달콤했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또 한 번 더 손을 댔고 결국엔 아들도 아내도 장모도 돈으로 보게 된 겁니다. 가족이 이상하게 변하면 의심하세요. 설마 하다간 늦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65세 할머니가 손주를 지켜냈잖아요. 가족은 돈보다 소중합니다. 지킬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